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를 위한 확실한 선택이라면서 매번 강의를 해왔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해설로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동아시아사 넘버원 정선아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 강의를 하러 오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DM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도 알려주고 정답이 또 궁금해서 보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모든 거에 답변을 다 하기에 앞서서 그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틀어서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필적 확인란 혹시 기억나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고 싶죠. 오늘 필적 확인란이 뭐였느냐?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어요. 양광모 시인의 시에서 나온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어요. 그거를 매 교시마다 여러분들이 썼거든요. 이 문구 하나도 사실은 그냥 허투루 짓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수험생일 때는 그 문구들이 내 눈에 막 들지 않아요. 근데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매년 아니면 매 시험마다 있는 이 필적 확인 문구가 굉장히 울컥할 때가 많아요. 가장 넓은 길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정말 잊지 않고 입시 레이스 이제 수능부터 시작해서 수시 결과가 나오든 정시 또 뭐 실기가 남아있는 여러 친구들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좀 붙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했고요. 정말 수고 많았고요. 특히 오늘 국어, 뭐 수학, 영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려웠죠. 그리고 탐구마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동아시아사 어려웠습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이미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몇 년간 사실은 이 동아시아사에서 1등급 50점 만점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표점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썩 높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건 수험생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난도 그리고 늘 50점을 맞거나 그랬던 친구들이 이번에 받은 점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평소보다는 확실히 지금 했을 때 많이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같이 문항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실에 선생님이 이미 해설지와 그리고 몇 단원의 어느 내용에서 나왔는지를 다 분석해서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같이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 가뿐하게 풀 수 있죠. 연계 문제고요.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창장강 하류라고 아이의 지역을 줬습니다. 창장강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강 아니고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기에다가 창장강 하류 지역에 가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놨어요. 허무도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흑도, 회도 등 다양한 토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이 지역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토기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창장강 하류, 이 창장강의 하류 지역의 허무도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를 골라라예요. 기후 조건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일찌감치 벼농사가 시작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벼 이삭에 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라던가 돼지 그림 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출토되었죠. 그러면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돼지 그림 토기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쉽게 3번으로 가고요. 정답률 거의 90%대를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사호 토기 황허강 중류고요. 랴오강 유역의 홍산 문화 그리고 일본 열도의 조몬 토기 그리고 만주 한반도에서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로 다 사실은 포진해 있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 친구들 3번 풀 수 있을 겁니다. 2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이 2번 정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거 진이야 한이야 흉노야 하면서 풀었던 형태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지 나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 왕조를 찾는 문제고요.
이 자료는 중국 신장 웨이리의 무덤에서 발견된 옷으로 당시 교류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 옷의 겉감에는 그리스 양식의 무기와 높은 코, 곱슬머리 등 이국적 외모를 지닌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옷 안쪽은 중국의 비단으로 덧대어 있어서 그리스 양식, 중국의 비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믹스돼 있어? 교류했다는 거예요. 신장은 비단길, 뭐 사막길, 비단길 다 표현하죠. 주요 경로로서 그런 지점인 거야. 교류의 거점이었던 거야. 특히 가라고 하는 왕조의 장건이 다녀온 후 결정적인 힌트죠. 한나라 무제 시절에 장건을 기원전 139년에 서역으로 파견합니다. 목적은 흉노를 같이 막기 위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좀 맺고자 했는데 동맹은 사실은 실패하죠. 허나 장건이 다녀온 그 루트가 이후에 굉장히 그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루트로 알려지게 되고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 왕조는 도호부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관리하기도 했다. 가라고 하는 왕조가 한이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확신이 있는데 특히 심지어 이게 한나라 무제 때라는 것도 지금 나는 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 왕조의 도호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도호부는 육도호부고 육도호부면 이건 무조건 당나라인데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도호부는 당연히 육도호부 당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거나 학습이 안 됐거나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한 번에 함정을 더 파둔 거예요. 가왕조 장건 굉장히 그냥 딱 매치돼 버리잖아요. 한나라 장건. 맞아요. 한나라가 사실은 서역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 길은 없어요. 이거는 한나라 장건 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예요. 다만 사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낚인 친구들도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걱정이 돼요. 안 되는데 장건을 붙잡으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왕조는 어디입니까? 장건을 파견한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디예요?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이거 왜요? 한나라 고조 시절에는 군국제 시행했으니까 맞잖아요. 만약에 이걸 당으로 낚인 친구들은 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럼 장건 파견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였다. 이건 수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사실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무로마치 막부의 혼란을 통일한 거 그것도 가능하겠죠. 취한저우 등지에 시박사를 두었다. 뭐 송이고 원이고 다 가능할 거예요. 시박사가 있었던 데라면. 좌연왕 우연왕을 두어 다스렸다. 이거 흉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갈 수 있어요? 한나라 고조에 대한 이거 뭐 황제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한나라에 대한 설명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뭘로 간다?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선생님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1페이지가 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3점 돼 있잖아요. 근데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 한번 볼게요. 어느 황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황제는 다시 출병했어. 출병했다가 또 다시 출병한 거야. 연운 지역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연운 16조 할 때 그 연운 지역인데 이 연운 지역을 되찾고자 했어요. 다시 출병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연운 지역이 지금 이 황제께 아닌 거예요. 되찾고자 한 거예요. 시도, 트라이 하고 있어요. 이에 황족인 야율대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유라 보기가 거란을 통일한 사람이고 야율덕광 뭐 야유라복이 거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힌트를 여기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야율대성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황족이래요. 근데 이 야율대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쪽에서 흥기한, 그러니까 동쪽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군대가 장춘과 요양을 함락시키자 황제께서 중경을 수도로 삼았고 운중에서 협산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어. 동쪽에서 흥기한 이 밑줄 친 이 나라 때문에 우리는 수도도 중경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피난도 온 거야. 운중에서 협산으로 피난까지 왔어. 왜 그래? 우리가 온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땅 대부분을 어떻게 했대? 지금 그 다음 내용 봐. 슬프잖아. 얘들아 슬프잖아. 슬픈 내용이잖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을 이 나라한테 어떻게 한 거야? 뺏기게 된 거야. 이 나라가 엄청 잘 나가나 봐. 그래서 우리 황제는 피난 갔고 수도는 중경으로 옮겼고 우리나라 땅 대부분을 어떻게 됐어? 뺏기게 되었어.
그럼 적어도 지금 이 야율대석이 황족인 이 지금 황제가 다시금 연운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요런 트라이를 하고 있는 이 나라는 밑줄 친 이 나라 때문에 대단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 황족인 야율대석이 얘기하냐? 마땅히 병사를 기르고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지. 그냥 너 지금 또 출병 이거 경솔하게 군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했어. 보통 이렇게 황족이 목숨 걸고 간언하면 들어 먹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갈 때의 특징은 황제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 충신들의 간언을. 그러나 나오잖아. 황제는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병했다가 이 나라의 군대에 사로잡혔어요. 결국엔 이 나라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황제가 사로잡히기까지 했어요. 그럼 끝났네. 솔직히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어요. 이 나라는 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금 자기네 땅 대부분을요 동쪽에서 장춘, 요양 이런 데 다 함락시키고 지금 동쪽에서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지금 흥기해가지고 계속 세력을 이쪽으로 중원 쪽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연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야율로 시작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어요. 거란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거란이 결국엔 누구한테 망해요? 금나라한테 망하죠. 금나라가 사실은 어디서 흥기해요? 만주에서 일어나죠. 얘네 원래 하얼빈 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란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1125년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까지 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기네 지역이었다가 뺏긴 이 연운 지역을 되찾고자 지금 황제가 경솔하게 군대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당하고 있는 건 거란이고요. 지금 흥기에서 이 나라의 땅을 다 뺏은 이 나라는 금나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금에 대한 설명이니까 맹한 모국지. 이걸로 사실은 부족적인 그런 전통을 지켰죠. 발해를 멸망시킨 거 이거 거란 얘기고요. 별무반 조직한 건 고려 얘기가 되겠습니다. 5대 19개 분열을 수습한 건 송나라겠죠. 탕고투족의 이원호가 건국한 거는 1038년에 서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거란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거란의 황제가 피난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바로 누구다?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 사실 많은 친구들이 꽤 오랜 시간을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1페이지라고 대단히 좀 이렇게 깐이 봤다가 그러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닌 디귿 이렇게 겸손하게 적어놓고 그렇게 매칭을 했어요. 우선 결정적인 힌트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중대성이 문서를 보냅니다. 중대성이 문서를 보냅니다. 중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발해 삼성육부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수특 47페이지에도 맨날 나오는 우리 발해의 삼성육부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랑 이름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중대성이 딱 등장을 함으로써 중대성이 지금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귀국은 니네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기억이 중대성을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중대성이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중대성은 어느 나라 거라고요? 발해. 근데 느그 나라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중대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문서를 보내고 있는 나라는 기억니은은 아닌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희 나라는 이 나라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신을 데려오기 위해 사절 99명을 본국에 파견하였다. 본국이 여기에 등장하죠. 이 본국이 뭐예요? 바로 중대성이 문서를 보내고 있는 본국. 그럼 이 본국은 어느 나라예요? 지금 니네 나라에 문서 보내고 있어요. 이 나라가 발해예요. 왜? 중대성은 발해의 삼성육부 중에 그 삼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도사의 반란으로 이 나라의 수도 장안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99명의 사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요. 잘 보세요. 이 나라의 수도 이 나라죠. 밑줄 친 이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수도가 어디야? 장안이고 장안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절도사 때문에 환장하겠네. 결국엔 절도사로 인해서 결국엔 이 나라가 문까지 닫게 돼요. 이 나라는 중국 장안을 수도로 하고 있고요. 절도사 때문에 괴로워요. 나중에 절도사 때문에 망하기까지 하는 바로 이 나라는 결국엔 어딜까요? 중국 당나라예요.
그럼 니은이 당나라라는 거는 제일 쉽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 느그나라 또 나오는 거야. 중대성이 문서를 보내서 너희 나라 대사 고원도를 비롯한 11명은 그대로 보내 귀환하지 못한 민부성 관원을 데려오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다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귀국이 등장을 하죠. 이 귀국에서 99명의 사절단을 발해 파견했어. 당나라에 있는 애들 데려오라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이 귀국에 대한 힌트가 뭐라고 돼 있느냐? 민부성이라고 돼 있어요. 민부성 관원들은 돌려보내겠대요. 민부성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귀국에 민부성이 있다? 예, 이관팔성제 다이오율령에서 얘기하는 이관팔성제 중에 팔성에 해당하는 거죠. 신기관, 태정관 아래 민부성, 식부성 쭉 있었잖아요. 대장성 해가지고 그 팔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뭐예요? 일본의 다이호율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민부성과 중대성을 가지고 여러분 푸는 거고요. 예, 장안성을 가지고 장안을 가지고 여러분 당나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실제로 이 고원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원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도웨인이에요. 도웨인. 그러니까 도웨인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예,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이잖아요. 예, 이 귀국에 대해서 고원도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대로 보내서 귀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고 나머지 판관 이하는 다 배에 태워 돌려보내겠대. 그래서 실제로 이 귀국은 일본이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이 나라는 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이 나라는 발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넣어보세요. 일본이 낙랑군을 축출합니까? 아니죠. 이건 고구려 4세기 미천왕 때가 되겠습니다. 예, 일본이 당나라와 백강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겠죠. 예, 당나라가 디귿, 발해에 문성공주를 보냅니까? 당나라 태종이 문성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낸 건 토번의 송첸칸포가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발해는 일본의 적산법화원을 건립합니까? 아니죠. 예,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산둥반도, 중국의 산둥반도에 적산법화원을 건립하죠. 발해가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상경성을 세웠다. 상경성은 어디를 본땄다 그랬어요?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따서 참고해서 만들었다.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5번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거는 4단원의 지금 율령 내용, 우리가 수특 47페이지에서 봤던 늘 그 도식, 그것과 그리고 2단원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당의 그런 국제성, 장안성, 해이조표, 상경성 같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짬뽕돼서 같이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몇 번으로 가면 되느냐? 5번으로 가면 되는데요. 5번도 가유학사상이라고 했어요. 가유학사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성리학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예요. 찬찬히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가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지, 이 두 글자는 양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양명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선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디, 맹자의 말인데 상산이 끄집어내 화두로 삼았다. 왕수인, 왕수인? 양명학 집대성한 그 사람인데 또 힌트가 또 나왔어요. 왕수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대학의 경물치지와 거짓으로 짜맞추어 주장을 펼쳤으나 그는 정호정의 형제와 주위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하였다. 그러나 뒤집고자 했으나 그의 주장은 속임수와 엉성함이 그대로 있어서 사리에 받지 않는다. 결국에는 왕수인과 왕수인의 주장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왕수인 네가 정호정의 그 다음에 주위의 경물치지 즉 성리학에 대한 해석을 뒤집어 버리려고 했었지.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조선의 한 유학자야. 이 사람은 아마도 성리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 조선의 한 유학자가 가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유교경전인 대학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비판의 중점으로 삼았대.
경물 취지에 대해서 해석을 왕수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의 생각을 뒤집고자 했는데 그게 참 엉성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속임수고 남루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명대에 나왔던 이 양명학에 대해서 조선의 학자가 그거 아니야 라면서 양명학을 되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에 들어가는 핵심은 뭐예요? 뭘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리학자인 것 같고요. 양명학 사리에 맞지 않아. 속임수야. 엉성해. 말도 안 돼. 못 뒤집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사람이 곧 진리다, 원리다 라고 하는 심증리를 내세웠다. 정답 4번이 될 것이고요. 윤회와 해탈 불교고요. 명대 관학으로 채택된 거는 여전히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다효율려 제장에 영향을 주었다? 다효율령은 701년입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거는 성리학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양명학으로 여러분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막보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페이지에서 자기는 이미 마음이 상했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대. 근데 6번을 딱 보고 나서 아유 그래 이런 문제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는 참신하지만 어렵지 않죠. 이 그림은 에레키테루라는 정전기 발생 장치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에레키테루는 전기나 전류를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하는 말로 일본에서는 정전기 발생 장치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가하막보시기 난학자 히라가 겐나이가 파손된 에레키테루를 구입하여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정전기 발생 장치는 일본에서 치료나 놀이에 활용되었다.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에레키테루 아니고요. 히라가 겐나이도 아니고요. 네덜란드어와 난학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요. 에도막부 시기에 포르투갈인들의 내양을 금지시킨 이후에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네덜란드 상인들하고만 1641년 이후에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역을 합니다. 서양 상인 중에는 유일하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서양의 학문을 통칭하는 난학이라고 하는 게 스키타 겐파쿠의 해체 신서 이후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럼 결국엔 에도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에도막부 시기가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가막부는 뭐라고요? 에도막부잖아요.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니까 사실은 맞죠. 몇 세기인지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조선 후기, 에도막부 시기 겹치죠. 남녀 사랑을 표현한 홍로몽이 저술되었다. 이거 청대예요. 에도막부 시기랑 겹치죠. 경극이 성행하였다. 이건 명대 아니고 청대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둘 다 청인데 에도막부랑 역시 연결되죠. 우기요해가 발달하였다. 인물 풍속 등을 묘사한 결국엔 목판화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찍어낼 수 있었어요. 이거 역시 에도막부 시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부분입니다. 관리 선발의 과거제도 아니고 독서 상품과예요. 이거 통일신라 얘기잖아요. 아직 과거제도 도입되기 전이에요. 그냥 경전의 능력을 상중하 정도로 평가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건 통일신라 때 얘기니까 에도막부 시기랑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 이거는 정답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지도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여러분들이 지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답은 6월, 9월 그리고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비슷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친구들이 좀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골라볼 건데요. 뭐라고 돼 있나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몰라카를 점령하여 동방무역의 교두보로 삼았고 중국으로부터 어디에서의 거주권도 인정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역을 빼앗으면 포르투갈을 대신하여 일본의 중국 생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뺏을 수 있으며 동시에 몰라카도 공략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가를 점령하면 우리는 중국의 부화 상품을 얻을 수 있을 거래요. 이 얘기 누가 하고 있어요? 바타비아 총독. 바타비아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죠.
여긴 결국엔 네덜란드가 거점으로 삼은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은 무랄라카 점령했대. 포르투갈은 여기서의 거주권도 갖고 있대. 그래서 포르투갈이 지금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물라카 점령은 이미 1511년에 했고요. 그러면 가에서의 거주권, 포르투갈이 어디를 허락받았어요? 1557년. 연도 외울 필요 없는 문제죠. 마카오의 거주권을 이미 인정받았어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때부터 맨날 12쪽 지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마카오, 홍콩, 광저우 같이 얘기하면서 요거 기억해라. 창장강의 요 하류에 있는 요거 상하이인 거 기억해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카오는 여기예요. 중국에 지금도 이 마카오, 광저우, 홍콩 남쪽이죠. 그럼 여기가 상하이인 건 알겠어요. 여기는 여기가 어딜까?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규슈죠. 여기 나가사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맨날 수능 개념 얘기할 때 12쪽에 있는 이 지도, 고구마처럼 생긴 이 섬, 타이완 섬이고요. 여기는 타이베이라고 하는, 예, 지금도 우리가 타이완 가면 타이베이,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면 디귿은요, 여기 푸저우예요. 근데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가 지금 홍콩, 마카오, 광저우 남쪽의 세 개 늘 기억합시다 하면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 12페이지 지도를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지도, 그 자리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카오 거주권 1557년 포르투갈이 획득한다. 명나라로부터 요것만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무슨 왕조를 찾으라는 건데 이 왕조는 너무 유명해요. 단 이 왕조 문제치고는 사실은 힌트가 좀 적은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런 식의 기출이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어느 왕조 시기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가의 선대 황제, 먼저 가신 황제가 화북을 평정했어요. 첫 번째. 상이 제 나라를 정벌하려 하였다. 첫 번째. 이 나라에서 이미 먼저 간 황제가 화북을 평정했고요. 이 나라는 화북 지역을 평정했어요. 중요한 힌트입니다. 평정. 대단한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제 나라를 뭐 하려고 했대요? 정벌하고자. 이거는 하고자 한 거예요.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상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그러니까 제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남하하여 황허를 건넜고 옛 왕조의 수도에 이르러 진을 치고 궁궐터를 보았다. 상이 출병할 때 문무백관이 극구 만류하자 상은 수도 이전을 공포해버렸어요. 지금 먼저 이것을 수도로 삼아 정비를 마무리한 뒤에 남벌하겠다. 남쪽으로 정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오느냐? 제 나라 정벌하러 남쪽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수도를 먼저 뭐 하겠다?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왕조에 대한 힌트가 3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이 왕조는 화북 지역을 평정했어요. 두 번째, 제 나라를 정벌하러 남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남쪽에 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황제는 뭐라고 했느냐? 제 나라 정벌하기 이전에 이 수도로, 그러니까 이 옛 도시로 우리 수도 옮길 거고 그리고 나서 정비 다 한 다음에 제 나라 침략하러 갈 거야. 제 나라 정벌하러 갈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상이 누구겠어요? 그치.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 2단원에서 함께 공부한 북이효 문제 얘기예요. 북이효 문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미 나 이전에 이미 439년에 북이가 5호 16국 시대를 통일을 한 거는 이미 한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제 나라 정벌하러 갈 건데 막 신하들이 다 말리고 난리가 났잖아. 진짜 난리 버거지가 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알았어. 우선은 수도만 이전에 평성에서 로양으로 옮길 거야. 그렇게 해놓고선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으로 정벌해서 제 나라 정벌할게 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북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북이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선비족이 세운 왕조가 되겠고요. 실제로 5호 16국 시대를 439년에 통일했고 그리고 수도를 로양으로 옮겼고 하나 정책을 펼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자금성이 건설되었다. 명나라 영락제 때가 되겠습니다. 북주와 북제가 대립했다. 사실은 이거는요. 언제냐면 이 북이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동이, 서위, 그 다음에 북제, 북주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가마코라막부가 수립된 건 12세기 1185년이니까 아니고요. 거라는 결국엔 916년 10세기가 돼야 지금 뭔가 나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이유가 되겠고요. 고구려가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돼 있어요. 고구려가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는요, 5세기에 북쪽으로는 북이와 이쪽으로는 남쪽에 있는 이 남조, 뭐 송이라던가 양진으로 이어지는 이 남조의 나라, 특히 뭐 송 이런 나라들과도 각각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다원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낚이지 마세요. 북이가 사실은 끝나면서 동이서위, 예, 북제 북주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걸 결국엔 통일을 해낸 게 수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에 대한 상황, 예, 4에서 6세기에 해당하는 예, 요 시기에 5세기에 예, 고구려가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확실한 예, 카드가 되겠고 자주 등장했던 예,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밑줄친 기억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건 사실은 연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7단원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연도 중에 태양력 도입 연도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DM으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을미개혁 때 도입이 되죠. 1895년 11월에 도입이 돼서 사실은 예, 그 어느 날을 정해서 그게 1896년 1월 1일로 그렇게 되죠. 여기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이 자료는 태양력 적용 전에 제작된 음력으로 표기된 달력인데 일본에서는 태양력 도입으로 음력 12월 3일이 갑자기 양력 1월 1일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작스런 변화에 새로운 달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음력에다가 양력 날짜를 표시해서 사용했습니다.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음력 1월 1일은 그래서 양력 1월 29일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일본의 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밑줄 친 기억. 갑자기 음력이 뭘로 바뀐 거예요? 양력으로 바뀐 거죠? 일본에서 태양력이 도입이 된 게 언제입니까? 1873년이에요. 이거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여러분들이 다 외우게끔 그렇게 사실은 시켰어요. 예, 마지막에 사실은 계속 관계사 연표나 일본사 연표에서도 등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결국엔 73년에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외우지 않았던 연도는 아니다라는 건데 광무개혁은 연호가 광무죠. 연호가 광무라는 거는 지금이 무슨 제국대라는 거예요? 대한제국대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대한제국이려면 1897년 이후가 되겠죠. 도쿄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생 1877년에 만들어지는 게 도쿄대학이 되겠습니다. 광저우에서 교육하는 영국상인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군인 태평천국운동이 1851년부터 1864년까지 이거 올해도 여러 차례 기출이 됐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막부 타도운동 결국엔 막부가 타도돼서 예, 메이 정부로 바뀌는 게 이때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막부 타도운동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광저우에서 교육하는 영국상인, 광저우에서 교육하는 영국상인이 광저우에서 교육을 해요. 실제로 1842년 난징 조약 때 5개 항구가 어떻게 됩니까? 개항을 하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뭐예요? 공행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사실은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난징 조약 이후에 열려 있잖아. 영국상인 볼 수 있어요. 1873년에도. 그러면 이거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죠. 아직 학교 없죠. 이미 진학 끝났죠. 예, 이미 막부는 타도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광저우에서 교육하는 영국상인.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 예, 3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10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예, 나는 되려 이 문제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예, 동시대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은 이 글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돼요. 진공은 유양 사람으로 적이 쳐들어오자 군인으로 참전하였다. 예, 진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예,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가라고 하는 황제가 보낸 적에 의해 수도 2만이 함락되고 수도 2만이 함락됐어요. 수도 2만은 어디예요? 예, 남송이 함락됐어요. 남송이 함락됐어요. 1279년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 사람은 적이라고 표현했죠. 진공은 예, 여기서 지금 함락이 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쿠빌라이 칸이죠. 원나라에. 이후 예, 에산 앞바다에서도 패하여 황제가 자결하니 군사들도 이를 따랐다. 이에 진공도 그를 따르려 했으나 천운으로 살아남았다. 이후 진공은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돌아와 결혼하여 성녀를 낳았다. 오호 진공이 덕을 두텁게 쌓으니 하늘이 도와 성녀를 태어나게 하였다. 그 성녀가 낳은 아들이 얘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나라고 하는 성녀의 아들은 성녀와 진공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성녀의 아들인 나의 업적이 뭐냐면 적을 몰아냈대. 여기서 지금 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얘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원나라를 몰아내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한족의 왕조를 건국했대요. 그럼 결국에는 명나라를 세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주원장, 홍무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는 누구예요? 쿠빌라이 칸이고요. 나는 누굽니까? 예, 홍무제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가. 쿠빌라이 칸이 금나라를 멸망시킵니까? 아니죠. 금나라를 멸망시킨 건 1234년 우구데이 칸이 되겠습니다. 예,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단행합니까? 맞죠. 1274년,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예, 일본 원정 단행하는데 두 번 다 예, 쿠빌라이 칸이 가죠. 쿠빌라이 칸, 송과 전연해서 맹약을 체결합니까? 이거는 1004년 예, 송과 거란 사이의 일이죠. 홍무제가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건 지금 조선과 형제관계 맺었다, 뭐 정묘호란 이후에 막 후금과 조선의 관계 이런 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본과 가만무역을 실시하는 게 예, 홍무제입니까? 이때는 아니죠. 예, 15세기 초반에 사실 일본은 이때는 그 남북조의 혼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요? 15세기 초에 결국엔 1392년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다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신 보내고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15세기 초에 예, 가만무역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예, 10번의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풀어가면 되고요. 예, 11번, 예, 문제 11번이라고. 예, 사실은 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정답률이 처음엔 낮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에 좀 걸려 넘어졌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교시부터 사실은 시험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수학도 되게 어려웠고 지금 국어랑 수학 예상 뭐 1등급 컷 이런 거 보면 우리 친구들이 풀면서 느꼈을 그 답답함과 어려움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11번쯤 왔어요. 근데 왠지 아는 사진 같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얼핏 선생님이 그냥 처음에 문제 안 보고 딱 페이지를 넘겼을 때 봤던 느낌은 이와쿠란가? 라고 했단 말이야. 나도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읽어봐야 되는데 자료는 일본이 개항 이후에 파견한 사절단원의 사진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와쿠라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사절단은 2년 전 체결된 나가사키 등지의 개항을 명시한 조약의 비준소 교환과 근대시설 견학 등을 위해 파견되었다.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끄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사절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2년 전에 체결된 나가사키가 문을 연 그 조약. 나가사키가 문을 연 조약은 올해도 출제가 됐었어요. 바로 뭡니까? 요걸 딱 적어놓고 가야 안 틀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밀수호 통상조약인 거예요. 밀수호 통상조약은요. 1858년에 체결되고요. 이때 시모다 하코다테 아니죠. 그거를 제외한 4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 거예요. 이때 이제 나가사키, 그리고 사실은 가나가 대신 나중에 이제 요코하마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인 거예요? 1860년인 거예요. 사실 1860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아니라 다른 이런 사절단이 갔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도 견학하고 뭐하고 왔다는 거야. 그해 말 귀국한 이 사절단 중 한 명인 오구리 다다마사는 조선소와 제철소 건립을 주장하였다. 지가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부국강병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막부 시절인 거야. 아직은 1860년이고 이제 막
예, 미일소 통상조약 체결하고 나서 2년 뒤에 그렇게 사절단 한번 갔다 온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1860년 몇 월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절단이 1860년에 갔다가 1860년에 온 거는 여기에서 주었어요. 결국엔 1860년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랑 문제가 사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 사절단은 1860년에 출발해서 60년 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시기 안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급진계합파의 주도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1884년의 일이죠. 갑신년의 일입니다. 아니고요. 지금 이건 언제라고요? 1860년이에요. 이와쿠라 도모미 이와쿠라 사절단 아니에요. 상하이에서 신보를 발행하였다. 이게 이와쿠라로 헷갈린 친구들이 낚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72년인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71년에 73년이니까 여기에 낚여버리겠지. 안 된다는 게야. 예, 강화도 조약 1876년 됐고요. 예,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 예, 그래서 의회가 1890년이죠. 크리스트교 포교가 내용으로 담겨 있었던 거는 사실은 뭐예요? 텐진 조약이에요. 1858년. 근데 그게 바로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결국엔 비준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 체결이 1860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요, 사절단이 이 60년에 출발해서 그해 말에 귀국을 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60년에만 걸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860년 베이징 조약 체결. 우리가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체결까지는 사실은 연도를 다 외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가짜 이와쿠라 사절단 문제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사진의 각도까지도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막 되게 너무 억울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지금 이게 이와쿠라 사절단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1858년에서 2년이 지났다는 거, 그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미추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봉기는 우리가 좀 잘 아는 봉기예요. 다행히 그런 문제도 있어야죠. 그죠? 베이징 주재공사와 해군 장군이 보낸 심각한 소식들을 비추어 보건대 최근 산둥에서 일어난 봉기가 확대되고 있어요. 산둥에서 일어났고요. 베이징에 있는 러시아 제국 공사관원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특히 일본군이나 기타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 조차지인 리순에 있는 군인 4천여 명을 파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영국 공사도 우리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은밀하게 요구했고요. 이 조치는 우리가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이점을 다시금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봉기가 일어난 상황에서도요. 얼마나 무서워요. 난 이 사료를 보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자기네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봉기가 일어났어? 이럴 때 다른 나라들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우리가 움직여서 지금 우리가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이점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막 여기서도 지금 막 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 공사관과 외국 군대들이 움찔움찔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큰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산둥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이 봉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화단 운동이라고 해요. 이 의화단 운동은요. 왜 이게 의화단 운동인 걸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이 의화단이 일으킨 요 봉기가 산둥이 사실은 어디야? 적산법화원 있는 데가 산둥반도잖아. 칭다오 있고 그런 데가 지금 산둥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지역만의 봉기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텐진 베이징까지 어떻게 돼요? 쭉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자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외국 군대들은요, 뭐라고 돼 있어? 공사관원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 군대가 혹시 청나라에 기웃거리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막 4천씩 파견을 하겠네 말겠네 이러고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서양의 군대가 서양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열강의 군대가 지금 움찔거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의화단 운동은요. 8개군 연합군이라고 하는 8개국의 연합군이 뭐 했느냐?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의화단 세력을 진압하게 돼요. 이들이 너무 확대돼서 베이징까지 사실 위협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의화단 운동이 왜 이들에게 위협이라고 느꼈느냐? 이들이 이 의화단이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 청왕조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잖아.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 멸할 거야.
박멸할 때 멸이야. 뭐 빈대가 박멸이 되지 않고 뭐 굶어서도 100일이나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되게 막 살벌한 그런 광고들이 많아. 막 빈대 박멸 막 뭘 맨날 막 멸족처럼. 멸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근데 정을 도와서 서양 세력을 없애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막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요 구호가 그대로 정답으로 가는 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아주 이 문제에서 가장 물어보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아예 그냥 다 쫓아내버리자라고 하는 부청멸양의 구호를 가지고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고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1899년, 1900년, 1901년도에 굉장히 활발했던 의화단 운동보다 더 먼저가 되겠습니다. 홍수전이 조직한 상제회가 주도하였다. 이미 오늘 문제에 나왔죠. 1851년부터 64년까지 있었던 태평천국 운동이고요.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게 된 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만주 남부의 철도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대충 가지 말고 얘들아 이건 뭐야? 3번이 지금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했잖아. 응?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야. 그러면 일본이 만주 남부의 철도 부설권을 갖는 결과 이거는 러일 전쟁과 관련된 러일 전쟁의 마무리인 포츠머스 조약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사실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과 관련된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청을 도와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부창멸양의 구호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많은 친구들이 풀었다가 다시 사실은 돌아보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답을 옮긴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문제이기도 한데 다음에 나타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천자의 병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천자의 인자함해서이고 그대 나라의 외침을 가련히 여긴 것은 곧 성심의 남다른 은혜입니다. 지금 천자, 황제의 병사가 동쪽으로 파병되는 거는 그 황제가 인자해서래. 그리고 니네 나라의 외침을 가련하게 여긴 것은 그 성심의 남다른 은혜래. 그러니까 보내준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천자의 군대는 황명을 받들어 천자의 성덕과 위엄을 드높일 뿐입니다. 이거 좀 과한 표현이 굉장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이 사료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있더라고요. 근데 참 천자의 군대가 온 것에 대해서 막 완전히 막 땡큐 베리 감사 막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힌트가 되는 내용은 여기 있죠. 지금 평양에서 이기고 황주를 되찾았으며 개성에서 무찌르고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옅은 안개를 쫓고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하여 사만백제가 이미 태평을 되찾은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천자의 군대가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명나라 군대를 파병했다는 거예요. 뭐 천자의 은덕이 됐건 그게 가련히 여겨서건 뭐가 됐건 결국엔 지금 중국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평양에서도 이기고 황주를 되찾고 개성도 무찌르고 함경도에서 적을 몰아냈어요. 사료 이런 것들 보면 벽지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다른 얘기들도 막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결국엔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이기고 지금 적을 계속 차례차례 몰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명나라 군대가 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겨서 평양성을 되찾았고요. 황주, 개성, 평양보다 개성이 더 남쪽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격파해 나가고 있어요. 적을 무찌르고 있어요. 적을 격퇴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쫙 하고 있어요. 명나라군 참전 이후에. 그래서 사만백제가 이미 태평을 되찾은 것이다. 이건 사실은 낙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조선시대가 됐건 언제가 됐건 그냥 우리가 우리 강토와 우리의 영역을 사만, 사만일통, 사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낯선 사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졌고, 결국에는 태평에 질 거야. 이 전쟁 해결할 수 있어. 이미 태평을 되찾은 것이다라고 막 믿고 있어. 전세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임진왜란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답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위에 거를 다 읽고 사실 임진왜란임을 알았는데, 백제? 여기 두 글자에 사실은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백제? 백제? 그럼 백제가 있는 시기가 정답이 뭐가 돼? 3번밖에 없으니까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황명을 받아들고 지금 천자의 군대인 명나라 군대가 와서 평양성에서 이기고, 평양을 되찾고 개성에서 무찌르고 지금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미 사실은 이 전쟁 해결할 수 있어. 해결될 거야.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사실은 임진왜란 시기예요. 임진왜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했던 내용입니까?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이 되었으나 일본이 조선 남부 4도의 할양이라던가 왕자를 인질로 내놓으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강화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몽골이 베이징을 포위하였다. 1550년 알탕칸이 베이징을 포위한 사건이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건 병자호란 때가 되겠습니다.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멸망시켰으면 평양성에서 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이겼다면서요. 말이 안 맞잖아요. 백제 하면서 3번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이때는 이미 사실 백제는 있지도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강홍립이 사로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1619년 후군과 명나라의 전투에 광해군이 조선의 병사들을 파병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상황은 몇 번이다?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새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는데 그럴 거 아니죠. 우리 다 아는 대불전이에요. 이 서대문이 서울에 있는 그 서대문이 아니고 대불전과 관련돼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가시대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이 자료는 효무천황의 명으로 건립 중이던 도다이사의 영역을 나타낸 지도로 창건 초기의 건축물 중 대불을 모신 대불정과 서대문 등이 그려져 있다. 사찰의 정문인 서대문은 가시대 수도 헤이조쿄 내의 주요 도로인 이조대로로 통하고 있으며 그 인근에서 사찰의 정문이었음을 알려주는 편액이 발견되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 절은요 도다이사예요. 도다이사. 그리고 누가 지으라 그랬대요? 불교에 완전 심취해 있던 그 사람 있잖아요. 효무천황이 지으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대불전. 엄청나게 큰 불상이 여기에 모셔져 있죠. 막 손바닥만도 몇 미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불전이 딱 완성되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그 개업식 같은 날 되게 동아시아의 여러 승려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참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힌트. 헤이조쿄. 당나라의 장한성을 본따서 만들었던 헤이조쿄 나왔으니까 이건 무슨 시대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8세기 상황인데요. 8세기, 도다이사 8세기니까 대불전 완성 752년이니까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헤이조쿄가 무슨 시대다? 나라 시대다. 나라 시대는 710년부터 794년까지다. 8세기다. 나라 시대라는 것만 알면 되는 문제예요. 견당사를 접견하는 황제, 사서집주를 저술하는 유학자, 백운동 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 윙강석굴대부를 조성하는 장인, 쇼토코 태자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승려. 쇼토코 태자는 6세기 말 7세기. 7세기에 보통 쇼토코 태자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승려, 고구려 승려 해자고요. 7세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윙강석굴대불 북입니다. 북이 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으로 서원을 만들었어요. 조선의 중종 때가 되겠습니다. 사서집주를 저술하는 유학자, 이거 주희잖아요. 주희, 남송 때예요. 12세기 상황이 되겠고요. 견덩사를 접견하는 황제,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이잖아요. 이거 7에서 9세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몇 세기예요? 8세기. 한창 열심히 보내고 있을 때예요. 당나라로 파견해가지고요. 당나라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심지어 헤이조쿄는 뭘 본땄다고요? 당나라 장한성 본땄고요. 그러니까 견당사를 접견하는 황제.
바다 건너까지 왔는데 황제, 당나라 황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고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질문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저도 문제를 풀면서 가장 오랜 시간 걸렸는데 문제 풀이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맨 마지막에 있는 가난한 자, 예, 이거 안 돼요. 힌트. 맨 위에 있는 교양병 직위 설치를 논의하는 장면, 이거 안 돼요. 힌트 안 돼요. 세조, 성조, 예, 이건 사실 교육과정상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어느 나라 황제를 세조, 성조라고 지칭하는지까지 사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힌트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줄 치는 우리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가 되는 게 무엇일까?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명나라 영락제도 난징에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지. 그럼 이건 명인가? 아니면 청나라가 처음부터 중원을 다 차지한 게 아니라 후금으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리고선 결국에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지.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재상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오상계나 이런 자들의 사실 도움으로 이렇게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중원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여기를 거점으로 삼게 되는 거잖아.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조는 순치제를 얘기해요. 이 순치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건 힌트 안 돼요. 근데 1644년에 이 청나라가 사나이간으로 해서 들어와서 1644년에 중원을 장악했다라는 거 알잖아. 심양이 아니라 그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잖아요. 우선 이거는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조. 이 성조가 여러분들이 강의제라는 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증가했는데 뭐 명나라라고 인구가 증가 안 하고 청만 증가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힌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큰 힌트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신하가 얘기하는 거 말고 요 황제, 베이징도 물론 서브 힌트는 됩니다만 여기서 힌트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깝깝했던 거는 우리 친구들 눈에 잘 보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 4,800명을 선발해서 이들을 교양병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 선발된 인원에게 매월 3냥 이걸 지급을 할 건데 이 교양병을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한대요. 그럼 600명씩 기별로 선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4,800명을 다 선발한다며. 그러면 기가 몇 개인 거예요? 8개인 거예요. 6, 8에 48이니까 얘들아. 그렇잖아. 4,800명을 교양병으로 칭하고 선발하는데 각 기별로 600명씩 선발하래요. 근데 이 중에 한족 군에게는 3냥이 아니라 2냥만 지급하래요. 한족에 대한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보이고 있고요. 8개 기에 600명씩 선발해서 4,800명을 선발해요. 결국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결정적인 힌트는 팔기제예요. 만주 팔기, 몽골 팔기, 한족 팔기 여러 개가 있었죠. 근데 다른 몽골이나 만주를 안 줌으로써 힌트를 사실은 더 삭제한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출제자나 검토자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더 줘? 말어? 했겠죠. 팔기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문제 지금 변별도를 위한 굉장히 그런 문제로 설정이 되는 과정이겠죠. 한이라고 하는 것도 한군도 힌트가 될 텐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대놓고 한자가 이런 식으로 병기가 돼 있었으면 명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힌트가 됐을 수 있겠죠. 이거 한족 팔기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냥 한군이라고 하니까 잘 느껴지지 않죠. 게다가 여기에 남들은 3냥 받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2냥 받고 있어요. 이 한족에 대한 약간 차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짬뽕한 상태에서 베이징이 결국엔 이들의 최종적인 도읍이야. 그럼 이건 청나라지. 후금부터 청나라까지의 그 팔기제 그리고 순치제 때 1644년에 순치제 기억 못해도 돼. 근데 1644년에 결국엔 이 중원을 차지하면서 베이징 장악하잖아요. 팔기제를 가지고 풀어야 돼. 6, 8에 48도. 근데 이게 참 그렇지 어렵지. 그럼 청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란을 멸망시킨 거 금나라 1125년.
흠정헌법 대강을 제정한 건 1908년. 물론 망하기 직전의 청이지만 청은 청이죠. 정화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파견한 건 이거 명나라. 오답으로 간 애들은 명나라로 많이 갔어요. 왜? 처음만 딱 본 거죠. 베이징으로 도읍 옮겼대. 쩌능다오 군대와 전투를 벌였어요. 이건 원나라가 되겠죠. 몽골. 이름 바꾸기 전에도 있으니까 몽골이 더 맞겠네요. 외고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조선이 15세기 전반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청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팔기제라고 하는 것이 이 황제의 요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와 닿았느냐. 이게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중국은 원명원에서 치욕을 겪은 후 큰 충격을 받아 병제개혁과 해안방어를 중요 과제로 여기고 병제개혁, 결국엔 지금 국방이죠. 국방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 원명원에서 치욕을 겪었어요. 제2차 아편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영국과 프랑스 군에 의해서 베이징에 지느나라 궁궐 뭐 이런 데가 막 파괴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겪게 되면서 이윤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소도 만들고요, 군함도 제조하고 있고요, 광저우, 항저우, 난징, 텐진 등의 금릉 기기국, 강남 제조 총국에서 계속해서 총포와 탄약을 만들고 있어요. 포대를 건축하고 있어요. 국방, 무기, 철저하게 이쪽이죠. 군함 이쪽이에요. 막는 거요. 방어와 국방과 이런 등등등등입니다. 결국엔 이 운동이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모운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양모운동은 1861년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청일전쟁 시기까지 쭉 이어졌던 중체소형을 바탕으로 해서 한족 관리들이 철저하게 뭐다? 국방과 무기 이런 것들에 좀 주력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명확하게 한계를 드러냈죠. 군벌타도를 제창한 건 북벌대가 될 것이고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건 신의 혁명이 되겠죠. 홍콩이 할양되는 결과를 가져온 건 난징 조약이고요. 삼국 간섭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결국엔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러프 독이 일본에 대한 압력을 좀 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랴오뚱을 결국에는 청나라에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양모운동에 대한 설명, 한인관료, 정확하게는 리용장, 증국본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7번입니다. 밑줄 치는 5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학생들보다는 누구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들 아니면 강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질문이 좀 더 많았던 문항이기도 해요. 우선은 여기에 나오는 보기의 기역, 니은, 디귿 이런 형태는 이미 6월과 9월에 이 중에 답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인 경우도 있었고 이미 사실은 가나다, 세 개의 나라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낯설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모평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이 안 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여기 있는 5년 동안과 관련된 보기 중에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게 세계사적인 요소가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이게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침략 전쟁이 어느 시점쯤에 와 있고 이게 세계사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그거를 좀 먼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침략 전쟁에서 어려워지는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민족에게 가장 야만적인 포갑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가진 위협과 강요로 한국인의 침략 전쟁의 도구와 제물로 삼아왔다. 한국 민족은 과거 5년 동안 보고 들은 우방, 중국 민족의 단결과 항전의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전 민족이 총단결하여 반일투쟁 활동을 더욱더 강화했다. 특히 50여일 전에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였다. 1941년 12월에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이 이 진짜 선전포고도 없이 이렇게 온 이 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41년도 말의 상황인데 지난 5년간이에요. 그럼 41년, 40, 39, 38, 37. 그러니까 사실은 중일전쟁부터 지난 5년간 지금 횟수로 계속 5년간 이걸 까꾸로 카운트를 하더라도 41년, 40년, 39년, 38년, 37년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예, 침략 전쟁의 도구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태평양 전쟁까지 발발했고 50여일 전에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1937년 12월, 그러니까 연말이죠, 사실은. 이때 뭐 한 달이냐 몇 달이냐 뭐 시기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중일 전쟁을 37년 7월에 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일 전쟁 초창기에 완전히 난징을 초토화하고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이 중일 전쟁을 굉장히 속전속결로 끝내고자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죠? 이게 1937년 상황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초반의 상황, 해는 넘어갑니다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이 동맹을 맺었다. 이게 사실은 1940년의 상황이다라는 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1937년에 중일전쟁 일어나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축국이 어디예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그리고 1941년 지금 태평양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50일 전에. 그러면 결국엔 얘네가 한 팀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추측고. 이들이 동맹을 맺어요. 이게 40년이다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들이 추축국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같은 팀인 거고, 세상의 자기들이 막 중심축이래. 졌지만 나중에.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탄생한 게 38년이죠. 이게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것과, 얘네가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39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추축국 같은 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럽 전선에선 독일, 이탈리아가, 이후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서 계속 싸워가고 있죠. 1940년이라는 연도를 모르더라도 얘네가 하고 있는 이러한 침략 전쟁의 요 흐름 속에서 요거는 가능한 한 선지가 되겠어요. 물론 막 지금 독일, 이탈리아 얘기가 왜 나와요? 라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또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허나 지금 37년, 38년, 39년, 40년에 또 뭐 한국 광복군까지 41년 태평양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42년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광복군에 합류하는 것까지, 지금 그 침략과 그 대응을 계속해서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해결은 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 문제 또한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정답이었던 거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이미 6월과 9월에서 정답이 1개짜리로도 나간 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연설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오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사고시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설마 실학이겠어요? 좀 더 보세요. 혁명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혁명은 물질적 이익의 기초 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신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약간 조금 큰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성과가 크고 수입도 늘어나는 일부 지역, 일부 노동자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모두가 더 빨리 부유해질 것입니다. 부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2년 전 서거한 마오쩌둥의 사상 위에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 4개 부분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덩샤오핑의 4개 부문 현대화예요.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어요. 이 사람 죽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1978년입니다. 덩샤오핑이 전면에 나서서 결국엔 4개 부문 현대화를 통해서 개혁개방 정책을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후만 맞으면 돼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건 1962년 군정 시기부터 시작해서 62년, 3, 4, 5, 6, 66년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이미 아니다라는 거 여기에 1번 딱 나옵니다. 북한이 하병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북한에서 나오는 거의 유일한 선지가 되겠어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1984년 하병법을 제정하고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였다. 중국이요. 2001년이고요.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55년 체제가 시작된 거 아니고 붕괴된 거잖아요. 거품경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55년 체제가 38년 만에 끝이 나게 되죠.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에서 역시 개혁, 그리고 변화, 쇄신, 시장경제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78년 이후니까 다 돼요. 78년 이후 다 다 되죠? 그런데 뭐만 안 되고 있어요? 60년대 상황.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1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이게 몇 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요. 도쿄문에 들어온 미주리호에서 일본 대표가 항복문서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로부터 일본은 천황의 통치에서 연합군 메가더 장군 관할로 바뀌고 일본의 강토 영역은 4개의 섬과 연합국이 지정해준 작은 섬의 하나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메가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요 상황으로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합국이 지금 점령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졌잖아요. 항복문서에 정식 서명했어요. 천황이 직접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이 미주리호라고 하는 배 위에 일본 대표가 가가지고 서명했어요. 이 대표가 이제 서명했던 대표가 윤봉길 의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때 그 투탄 의거에서 처단 당했던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쫙 이렇게 사인하고 그때부터 1945년 이게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사실은 상황이에요. 그럼 45년 적어도 8월 15일 이후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정확한 날짜는 있어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45년 일본의 항복 이후가 됩니다. 납니다. 역사적인 조인식 사인을 하는데 예상대로 소련 등 3개국의 대표 의석은 비어 있었어. 안 왔어요. 불참했어요. 원래는 초청을 받았는데 사인하러 안 온 거예요.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 각국 사이에 전일까지 없었던 일장기가 걸려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거행된 조인식은 좀 늦게 시작됐대요. 샌프란시스코라는 거 줬고요. 소련이 사인하러 안 왔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1951년 일본이 화려하게 주권을 회복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예요. 강화조약이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소련 등 세 나라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없었어요.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거를 통해서 일본은 이 점령 통치가 이젠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화려하게 회복되었고요. 이게 발효된 52년부터는 사실은 다시 주권 국가가 된 거죠. 그 주권을 회복시켜준 게 이거예요.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한 점령 통치에서 주권을 갖는 나라로 일본의 이런 드라마틱한 대변신을 지금 가나로 줬고요. 이 사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부터 51년 샌프란시스코 이것도 9월 달인데 그것까지 다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죠. 통킹만 사건은요. 1964년 베트남 전쟁에 이제 미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 빌미가 된 사건이죠. 닉슨 독트린 69년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아시아 문제에 가급적 무력 개입 이런 거 간섭 안 하겠다는 거고요. 에치슨 라인 뭡니까? 이게 지금 다 미국과 관련된 건데요. 50년 1월에 발표합니다. 6.25 전쟁 전입니다. 에치슨 라인을 선언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 라인을 밝히게 돼요. 여기에 사실은 대한민국도 빠져 있고 베트남, 타이완 이런 데가 빠져 있게 되면서 실제로 6.25 전쟁과의 연결 고리를 얘기를 할 때 많이들 등장하는 게 바로 에치슨 라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한 건 6.25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2년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이완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요. 일본은 했던 곳인데 이들의 국교가 1952년에 6.25 전쟁 중이었던 그 시기에 회복이 됩니다. 허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보다는 뒤에가 되겠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었다. 이건 1960년 상황이죠. 굉장히 자주 선지로 나오는 연도를 설정해주는 중요 선지로 등장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 시기 사이에요. 45년부터 51년 사이가 되니까 정답 뭘로 갈까요?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4페이지가 드림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자료는 경제개발을 위해 실시한 이 운동과 관련된 선전물입니다.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인민이 노력하면 그림 속 거대한 돼지처럼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증산에는 실패했고 결정적인 거 나오네요. 오히려 식량 위기를 초래하여 아사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아사자는 굶어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식량을 증산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굶어 죽었다고? 이게 뭔 일이야? 뭔 바보 같은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살찐 돼지는 코끼리와 비슷한데 오로지 코만 짧을 뿐 몰랄랄라 반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네. 이거는 이걸 상징하는 거고요. 사실 이 자리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새로운 자료를 줬어요. 1번에 돼지 그림 토기를 줬고 20번에도 돼지를 줘서 예, 지금 뭔가 이게 이제 1번과 20번에서 뭔가 이게 다 이렇게 대동단결하는 느낌. 돼지로 막 이렇게 쫙 가는데 이 돼지가 뭔 의미가 있어? 지금 여기서 반년간 배부른다고 했는데 뭘 배불렀어? 아니야, 아사자 나왔어. 경제 개발을 하겠대. 경제를 성장시키겠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인민공사를 만들어 갖고 죄다 여기다가 어떻게 했대? 집어 넣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게 다 모든 거의 기초 단위가 되어서 우리는 농업도 잡을 거야. 그래서 식량 증산도 성공할 거고 공업도 잡을 거야. 용광로 만들어서 쇳국물 막 끓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철도 생산해낼 거야. 2마리 토끼 다 잡을 거야. 그런데 둘 다 망했다고. 효과가 있냐고.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냐고. 다 같이 진짜 그리고 실제로 농업에 그렇게 엄청나게 막 투자하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했고 영국을 몇 년 안에 뭐 따라잡겠다라고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고 심지어 1960년대 초반에 있었던 뭐예요? 예, 그 엄청난 그 자연재해 앞에서 1958년부터 시작했던 이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예, 대약진 운동은 대실패 운동으로 끝이 나게 돼요. 좀 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대폭망 운동인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아사자 한 명이 나와도 난 정말 눈물이 나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근데 난 그 숫자를 보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자연재해가 심해? 그럼 그 전에 얘네들은 뭐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엄청난 실패였어요.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겠다면서 막 야심차게 시행했지만 정말 대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어요? 이 운동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결국에는 너 대약진 운동 알아?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야, 쟤 아무리 대단한 마오쩌둥이야. 대단한 막 중국 공산당이야. 라고 할지라도 아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농업도 못 잡았어요. 공업도 못 잡았어요. 결과는 처참해요. 사람들은 죽어나가요.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이 노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라는 비판 정도는 있겠죠.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이 생겨요. 당연히 마오쩌둥이 좀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런 가운데서 마오쩌둥이 택한 방식은요, 바로 문화대혁명이에요. 자신의 반대파를 철저하게 숙청해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비판하는 자, 너 자본주의 물들었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비난을 가했어? 넌 이거, 넌 완전히 지금 변절했어. 이런 식으로 숙청해 나가는 거예요. 1966년부터 76년이에요. 이게 58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비판과 그런 여러 비난 속에서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택한 방식은 굉장히 과격한 방식의 반대파 숙청으로 가게 되죠. 덴메이 대기근, 이거는 에도막부식이고요. 1780년대 상황이죠. 6월 민주항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1987년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달성해냅니다. 우창 신군봉기, 이건 1911년에 있었던 뭐예요? 신의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미란보조약입니다. 1950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51년이죠.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 연이어서 체결이 돼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연도들을 다 지어본다 할지라도 연도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엔 대약진 운동은 뭐야? 문화대혁명 발발의 배경이 되었다.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문제 다 풀어봤어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결시율이 적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사 48점으로 한 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그래도 1등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등급컷이 잘 나오기를 사실 이제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 고2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 아니면 지금 수험생인 상황에서 전년도 수능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기출문제는 어땠지?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평상시에 나오는 모평이나 학평 난도에 비해서는 좀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올해 지금 바로 이 시험을 본 친구들은 부디 원하는 바대로 이 사탐의 동아시아사가 여러분들에게 최저도 잘 맞출 수 있고, 또 내가 정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표점도 잘 나와서 이왕이면 표준 점수 좋은 점수로 우리 친구들이 정시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효도 과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나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영역 시험 동아시아사 모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끝까지 EBS.